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일본 작가 중 한 명이죠. 제가 좀 기사를 살펴봤더니 국내 모든 문학 분야 중에서 지난 10년간 최다 팔린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키 소설들을 몇 편을 읽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는 에세이에서 좀 더 많은 감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중에서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루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루키 에세이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또 책이 있는데 이 작품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소설가로서의 하루키 그리고 에세이에 나오는 실제 하루키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키의 표현을 인용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키가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건전한 신체에 거무칙칙하게 깃들이는 불건전한 영혼을 담고 있는 느낌이다. 에세이에서의 하루키는 조용하고 단정하게 작업을 하는 작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과 에세이에서의 하루키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소설은 하루키가 설정한 주인공이 이끌어가죠. 그러나 에세이는 실제로 하루키 본인의 이야기죠. 수필집 속에서 하루키의 모습은 건강을 제일 우선시하고요.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스스로의 몸을 단련하면서 소설을 써나간 사람이에요. 하루키가 이 에세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문체라고 책 속에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세이집은 하루키가 자신의 건강법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강 서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오늘 이렇게 하루키 에세이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동안 어떻게 몸관리, 건강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책 속에 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글에서는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키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키 에세이 글을 읽어보면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즈 음악 특유의 리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어쨌든 매력적인 문장을 구사합니다. 아주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쉽게 잘 읽혀요. 마치 경쾌한 재즈 음악 듣는 것처럼 읽혀지는 하루키 에세이집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첫 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하루키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달리기를 즐기는 하루키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도입부 읽어보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파멸적 이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책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도 어쩐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편지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덕분에 나는 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썩 좋지 않은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몸만은 튼튼한 편입니다. 아니 그건 얼토당토하는 착각이고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군.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작가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작가라는 작자들은 밤을 새우기 일쑤고 줄곧 단골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으며 게다가 지병 하나 둘쯤은 누구나 갖게 마련이고 원고 마감일만 되면 호텔 같은 곳에 틀어박혀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는 족속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밤에는 대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매일 조깅을 하며 한 번도 원고 마감일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하면 종종 깜짝 놀란다. 다시 덧붙이지만 일찍부터 나는 숙취라든가 변비, 두통, 어깨에 결리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양이다.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세간에 유포되어 있는 그러한 파멸적 작가상은 베레모를 쓴 화가라든가 시가를 입에 문 자본가와 같은 수준의 리얼리티가 결여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작가들 모두가 그런 해이한 생활을 한다면 작가의 평균 연령은 아마 50대에서 그칠 것 같다. 하긴 그 중에는 그러한 거칠고도 다채로운 생활 방식을 경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혹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생활을 말하자면 생활의 일부분을 조금씩 잘라서 파는 소설 스타일이 주류를 차지하던 옛날이라면 또 모를까. 내가 알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전업 작가는 그런 무질서한 생활은 하지 않는다. 소설을 쓰는 것은 대체로 검소하고 과묵한 작업이다. 일찍이 조이스 캐럴 오츠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지만 작가가 지나치게 건강하면 병적인 어두움, 이른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싹 사라져버려서 문학작품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정도로 쉽게 사라져버릴 정도의 가벼운 어두움이라면 그런 것은 처음부터 문학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대체로 건강하게 되는 것과 건강한 편이 된다는 것은 비슷한 뜻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면 얘기가 약간 까다로워진다. 건전한 신체에 거무칙칙하게 깃들이는 불건전한 영혼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문체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세 번째, 보스턴 마라톤 참가. 4월이 돌아오면 누가 뭐래도 가장 기다려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보스턴 마라톤이다. 내 경우에는 대충 12월 무렵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 이 무렵부터 나는 마치 중요한 데이트 전날 오후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져 침착성을 조금씩 잃어간다. 5km, 10km와 같은 짧고 평범한 레이스에 익숙해지려고 몇 번 달려보고 1월과 2월에 꽤 먼 거리를 달린 다음 3월경에 한번 하프 마라톤에 나가 구간에 따른 속도와 컨디션을 조절해보고 올해는 뉴 베드퍼드의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꽤 즐거운 레이스였다. 드디어 정식 시합에 임한다. 나 같은 중년층의 주자에게도 나름대로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긴 아무리 길을 써봤자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꽤 바쁠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사서고생한다고 지적한다면 정말로 그 지적대로여서 대답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금년 겨울의 보스턴은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몽땅 눈으로 덮여서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바깥 도로를 거의 달릴 수 없었다. 보스턴은 바다에 근접한 지역이라 겨울이 되면 꽤 춥긴 하지만 보통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는데 올해는 한겨울 내내 내린 눈만 해도 2m는 되었을 것이다. 친절한 집주인 스티브도 미안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하루키 씨,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사 오자마자 참 안 됐어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브가 이상기온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가 아무리 미안해하더라도 내리던 눈이 금세 그칠 리는 없었다. 내가 매일 달리던 찰스 강가의 아름다운 산책도로, 프레시 폰드 주변의 조깅 코스도, 대학의 육상 트랙도 온통 얼어붙어 버렸다.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달릴 수 없었다. 매일매일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 이것도 좋은 운동이라고 자유했지만 내가 무슨 가라테 소년도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마라톤의 트레이닝이 될 리 없다. 이따금 날이 풀려 쌓였던 눈이 녹는 날도 있었지만 그때는 땅바닥이 질척질척해서 도저히 달릴 수 없었다. 계속 그런 악조건의 기후가 반복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밖에 나가서 달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짜증스러웠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말하자면 긍정적인 생각이죠. 달리기에 몰두하느라 평소에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해보기로 했다. 경사진 코스 달리기를 대비해서 기다란 계단을 오르내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체육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서킷 트레이닝, 1년의 운동을 되풀이함으로써 몸의 전반적인 힘을 기르는 체력 단련법을 하고 기계를 이용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3월 중순이 지나서야 겨우 땅이 마르자 LSD, 천천히 오랫동안 달리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거리를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속이 상했다. 이번 보스턴 마라톤은 나로서는 3번째 참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주민 출신 주자로 출전하게 된다. 이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다. 아는 사람도 몇 명 생겨서 응원 갈게라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곳 주민들은 보스턴 마라톤 행사를 끔찍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두 시간이 있으면 응원과 구경을 하러 온다. 집주인 스티브도 달마다 내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 레니도 응원하러 오겠다고 했다. 내 소설을 번역해주고 있는 제이 루빈, 본업은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트 브레이크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레몬을 건네주겠다고 했다. 우리 대학의 학생도 모두 응원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나는 더욱 힘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올해의 보스턴 마라톤은 겨울 동안 달리기 연습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상당히 힘이 들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달렸으나 30km쯤에서 이런 올해는 다른 때보다 빨리 다리가 무거워지는군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다. 결과적으로 겨우 3시간 40분에 돌파했지만 마지막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차가운 맥주를 마실 수 있어라는 생각만 되풀이하면서 겨우 다리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였다. 하지만 다소 기록의 차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쁘거나 분하기도 하지만 보스턴 마라톤은 언제 달려도 진짜 멋진 레이스다. 난 12시에 마라톤이 시작되기 때문에 달리고 있으면 도로 근처의 집 정원에서 달리기 구경을 하면서 바비큐를 하는 냄새가 확 하고 풍겨온다. 아빠라 보이는 남자는 덱체어에 앉아서 차가운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치킨을 맛있다는 듯 뜯어먹고 있다. 정원으로 들고 나온 대형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마라톤 주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씩씩한 로키의 테마 음악이 흘러나온다. 주최 측에서 주는 생수와는 별도로 동네 아이들이 도로에 나와 오렌지 슬라이스나 물을 주자들에게 내민다. 코스 중간쯤에 있는 웰질리 여자대학교 앞에서는 여대생들이 한 줄로 들어서서 모두 젖먹던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며 응원해주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오른쪽 귀가 왕왕 울리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길가에서 일본말로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격려해준다. 그런 식의 응원은 가장 힘든 코스인 하트 브레이크 언덕 근처에서 절정에 이른다. 매년 똑같이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는 그런 흐뭇한 광경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있노라면 아, 올해도 이곳에 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달리는 도중에도 왠지 가슴이 찡하고 뜨거워진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장소에서 꽤 많은 종류의 레이스를 뛰어봤지만 도시 전체가 이 정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자를 격려해주는 레이스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보스턴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나 같은 나이든 주자에게도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전해져 온다. 뉴욕 마라톤도 호놀룰루 마라톤도 물론 즐겁고 훌륭한 대회지만 보스턴에는 그것과는 또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음 레이스에서 또다시 힘을 내야겠다. 마라톤과 소설 쓰기.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를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인생 그 자체의 색깔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종교적인 체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뭔가 인간 존재의 깊숙이 와닿는 것이 있다. 42km를 실제로 달리고 있을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일부러 이런 지독한 꼴을 자처하는 거지? 이래봤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이지. 발톱이 빠지고 물집도 생긴다. 그 다음 날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이 든다. 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캐묻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결승점에 뛰어들어가 한숨 돌린 다음 건네받은 차가운 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뜨거운 욕조에 잠긴 채 바늘 끝으로 발바닥에 부풀어오는 물집을 따낼 무렵에는 자, 이제 다음 레이스에서는 더 분발해야지 하고 다시 마라톤에 대한 의욕으로 불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작용일까? 인간에게는 이따금 자신을 알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보려는 내재된 욕망 같은 것이 있는 것일까? 나로서는 그런 감정의 발생 이유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감흥은
마라톤을 풀코스로 달렸을 때만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가령 마라톤 하프 코스를 달렸을 때는 그런 흥분을 느낄 수 없다. 그저 21km를 마음껏 달린다는 것뿐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물론 마라톤 하프 코스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건 달리기가 끝나면 곧장 해소되는 종류의 괴로움이다. 하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끝까지 달리고 나면 인간이, 적어도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경에 거슬리는 자잘한 마음의 앙금 같은 것이 뱃속에 가득히 남게 된다.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바로 조금 전까지 극한 상황에서 맛보았던 그 괴로움 같은 것과 조만간 다시 한번 대면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걸 봐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만 한다. 그것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파김치가 되면서까지 포기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1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마라톤 풀코스를 계속 달리는 것이리라. 물론 뭔가 해결을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전혀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마조이즘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호기심과 비슷한 종류의 것일 게다.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가고 한계를 조금씩 올려감으로써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끌어내보고 싶다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은 평소 내가 장편 소설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부터 장편 소설을 쓰자고 생각한다.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숨막히게 신경을 극단적인 한계로까지 집중시켜가면서 장편 소설을 하나 써댄다. 그때마다 걸레를 쥐어짠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제 당분간은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뼈저리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하고 생각하고 다시 실증도 나지 않는 듯 책상 앞에 앉아서 또다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아무리 많이 써도 역시 앙금이 뱃속에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에 비하면 단편 소설이라는 건 10km 레이스나 길어봤자 겨우 하프 마라톤 정도의 것이다. 물론 단편 소설에는 단편 소설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단편 소설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깊이 의존해오는 압도적인 것,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에게 그렇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반반을 차지하는 면도 장편 소설에 비하면 훨씬 적다. 마라톤을 끝낸 뒤 결승전 근처의 코플리 플라자에 있는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인 리갈 시푸드로 갔다. 거기서 진하고 따뜻한 클램 차우더를 먹고 스팀드 리틀렉,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만 잡히는 조개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시푸드 믹스트 프라이를 먹었다. 웨이트리스가 내 마라톤 완주 메달을 보고는 마라톤 뛰었어요? 와, 용기 있네 하고 칭찬해 주었다. 용기 있다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용기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용기가 있든 없든 풀코스를 뛰고 난 다음에 먹는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잘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 풀코스 뛰는 것을 장편 소설 쓰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키는 12년간 꾸준히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나서 가는 식당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해산물 레스토랑이거든요. 하루키는 마라톤이 끝나고 해산물 레스토랑에 가서 클램 차우더 먹고 스팀드 리틀렉을 먹는데요. 클램 차우더는 조개, 돼지고기, 양파, 샐러리, 감자, 당근을 넣고 끓인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균형이 잘 잡힌 영양식이죠. 네.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고요. 마라톤 풀코스 이후에 효과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스프 요리입니다. 그리고 스팀드 리틀렉 클램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나왔지만은 뉴 잉글랜드에서만 잡히는 조개인데 역시 해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고 나서도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클램 차우더 같은 스프나 해산물을 먹으니까 하루키의 혈관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나서도 해산물 먹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루키가 자신의 소설을 쓰는 작업 패턴과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건강의학적으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108페이지입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소설 쓰기. 최근에는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5시경에 일어나 작업에 몰두하다가 밤 9시가 지나면 침대에 들어가 잠드는 생활이 규칙이 되었다. 나의 경우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생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패턴인지 언제나 되게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자연스럽게 잠이 깬다. 물론 작가에 따라 각자 여러 가지의 작업 패턴이 있다. 언젠가 어떤 출판사가 소유한 산장에서 하시모토 오사무 씨와 일주일가량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매일 한 번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 말고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었다. 하시모토 씨는 밤 9시경부터 서서히 작업을 시작하고 나는 대체로 그 시간대는 잠자리에 드니까 같은 시각에 저녁을 먹는 것 외에는 생체 시계가 완전하게 엇갈렸던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교대제로 24시간 편의점이라도 경영하면 편리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침을 적당히 먹고 나서 대충 10시 반경까지 작업을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든가 주변 도로를 1시간가량 달린 다음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대개 기분 전환 차원의 일을 찾아 시간을 소비한다. 소설 이외에 작업을 하거나 시내를 잠깐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사무적인 일상의 볼일을 처리하거나 한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이따금 비디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지만 대개는 느긋하게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아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이 저물면 작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요즘은 해가 지면 대개 긴 의자에 들어 누워서 존 어빙의 화제의 신작 서커스의 아들을 읽는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장대한 소설이다. 이것을 언제 전부 독파할 수 있을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모두 읽고 나면 다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다. 하지만 엄청나게 길어서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침에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되는 클래식 CD를 틀어놓는다. 이른 아침에는 비교적 작은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바로크 음악. 정오가 가까워지면 좀 더 후기 시대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다. 오후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재즈를 듣는다. 최근에 자주 듣는 것은 셰릴 크로와 Arrested Development의 새 CD다. 저녁을 먹기 전에 작은 맥주를 한 병 마시고 요즘에는 셰무엘 애덤스의 크리스며 스타우트나 하이네켄을 마시는 일이 많다. 그 뒤 소파에 앉아 스미노프 시트러스 보드카르는 독한 술에다 한 개 분량에 맞는 레몬즙을 섞어 한 잔 마신다. 대개 그 정도를 마시면 졸음이 몰려와 잠자리에 들게 된다. 자기 전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처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시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른 새벽 시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친구와 만나는 시간도 거의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데 집중해 있으면 생활이 단순하고 규칙적이 된다. 따라서 예외적이고도 잡다한 요소를 일상생활로부터 하나씩 배제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잡무나 교재상의 체면 때문에 좀처럼 이 정도로까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없다. 일을 무시하면 뭐가 나고 뭐가 나면 어찌됐든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외국에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편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편 소설을 쓰고 싶어지면 언제나 외국으로 훌쩍 떠난다. 그렇게 내향적으로 고독한 인생을 보내면서 도대체 뭐가 즐거운가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이런 내향적인 생활로 갇혀 지내다시피 있노라면 솔직히 말해 내가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실감이 그다지 솟구쳐 오르지 않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집안에서는 아내와 계속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 영어에 익숙해지려면 부부끼리도 영어로 대화하라는 충고를 자주 듣지만 너무 어색한 일이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아, 참 그렇지. 여기는 미국이었지. 하고 새삼스럽게 실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매일 책상 앞에만 앉아서 소설을 부지런히 쓰고 있다면
결국은 세계 어디에 있으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미국에서 쓰는 것과 일본에서 쓰는 것하고는 완성된 소설이 상당히 다르겠죠?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어떨까? 두드러질 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특히 나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는 방식이나 글을 쓰는 방식이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 경우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을 무대로 한 작품을 쓴다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나는 오랫동안 인생의 대부분을 이사 마니아 같은 방랑 생활로 보내왔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장소의 이동으로 인한 장애는 별로 없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쓴 각각의 장편 소설은 전부 다른 장소에서 집필되었다. 댄스라는 소설의 일부는 이탈리아에서 쓰고 나머지 일부는 런던에서 썼지만 어디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방법이 없다.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 숲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는데 어느 부분을 어느 장소에서 썼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의 대부분을 남부 프랑스에서 썼다. 이 뛰어난 미국 소설에 대해서 작가의 집필 장소를 지금 와서 새삼스레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심한 경우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일본어를 사용하는 게 이상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조차 있다. 분명히 새로운 유행어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별로 큰 지장은 없다. 애당초 일본에 살고 있을 때에도 유행어 같은 것은 거의 모르고 지내왔다. 게다가 기껏해야 4년이나 5년 동안 나라를 떠나 있었다고 해서 모국어가 아리송해진다면 작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조금은 일본어가 서툴러져도 그건 그것대로 괜찮지 않겠어?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지만. 잘 들어보셨습니까? 하루키가 작가라서 새벽까지 글을 쓸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하루키는 의외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장편 소설을 써나갑니다.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 그의 작품 세계를 지지하는 요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달리기입니다. 실제로 하루키는 저녁 10시에 취침해서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몇십 년째 빠뜨리지 않고 지키고 있고요. 생선과 채소를 주로 먹고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빠짐없이 달리기를 하죠.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오전에 집필, 오후에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계통의 일과를 보내는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에요. 소설가로서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책 속에 또 나오는데요. 운동량을 채움으로써 영양분과 신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설가라는 직업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루키는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운동량을 매일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키의 음식 섭취 습관에 대해서 6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뒷맛이 깨끗한 음식을 좋아해 주로 채식이나 생선을 먹고 고기는 아예 먹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입에 대지 않는다. 쇠고기에 붉은 살이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게 먹는 정도고 불고기 집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전골도 채소와 곤약만 집어먹는 정도이다. 이 부분 보면요. 하루키는 채식과 생선을 위주로 먹는 식습관이죠. 고기는 거의 드물게 먹고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면요. 혀에 뒷맛이 남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음식을 먹는 거죠. 채식 역시 하루키가 70평생 건강하게 소설을 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 내용 중에 보면은요. 채소를 세숫대야 크기 정도의 접시에다 가득 담아서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남다른 사람입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죠. 불고기집도 거의 안 가죠. 외식도 안 하죠. 친구도 거의 안 만나죠. 채소와 곤약만 또 건져 먹죠. 곤약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곤약 역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곤약을 밥 대신 먹으면요. 살이 빠지고 혈당이 조절돼서 당뇨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하루키의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외식을 하게 되면 고염분, 고열량 섭취를 하게 되고요.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술도 일정한 도까지 절제된 주량까지만 마시고 나서 숙면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을 꼭 의식하고 있거든요. 하루키는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소설을 쓸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생활하고 있죠. 다음날 오전 소설 작업을 위해서 하루키의 전날 저녁의 일상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하루키의 생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명수필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과 비슷한 느낌의 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루키는 마치 피천득 선생님처럼 검소한 생활 속에서 소확행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키가 생각하는 소확행, 인생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 부분 132페이지입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색 운동화에 쏠리는 시선. 쇼핑 이야기를 해보자. 얼마 전 하버드 광장 근처를 어슬렁 지나가다가 할인 중인 잭 퍼셜 스니커 가게를 보았다. 내친김에 감색 운동화를 $20쯤 주고 사왔다. 옛날부터 봐왔던 지극히 평범한 잭 퍼셀이었다. 특별히 잭 퍼셀이란 브랜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값이 쌌기 때문에 얼떨결에 산 것이었다. 이런 것은 아마 일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운동화를 사고 난 다음 날부터 나는 한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운동화를 쳐다보고 나서 말을 걸어왔던 것이다. 아, 이거 잭퍼셀 아닙니까? 이런 걸 어디서 찾아냈어요? 하고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선 우리 집에 짐을 배달하러 오는 페덱스의 젊은이가 현관에서 그 운동화를 보았다. 그리고 미용실 점원도 같은 질문을 해왔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질문을 한다. 정말로 남에게 말을 잘 거는 사람들이다. 나도 옛날에 똑같은 감색 운동화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보니 정말 반갑네요. 어디서 팔고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나는 물론 모두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긴 했다. 하지만 어째서 미국에서, 적어도 보스턴에서 잭 퍼셀의 감색 스니커가 모두에게 이처럼 신기하게 보이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말로 여우에게 홀린 느낌이었다. 그야 물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잭 퍼셀은 생산 중지 처분 같은 것을 받은 걸까? 만일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좀 가르쳐주기 바란다. 현재는 운동화가 너무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과 고무 냄새가 지나치게 심한 게 결점이다. 매일 새롭게 달라지는 과학적인 운동화에 비하면 잭 퍼셀은 거의 공룡 같은 존재일 거다. 그래도 디자인만 보면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 심플하고 멋진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켤레 더 사겠느냐고 물어보면 아니, 이젠 됐다고 대답할 게 뻔하지만 색다른 중고품 가게. 쇼핑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도 될까? 1991년 미국에 왔을 때 집 근처 레코드 가게에서 맷 데니스의 플레이스 앤 싱스의 오리지널 트렌드판을 $34에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옛날부터 이 레코드에 굉장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KAPP판과 일본에서 발매된 데카 MCA판과 CD 세 종류를 가지고 있다. 트렌드판은 앨범의 오리지널로서 상품적 가치로 본다면 희귀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34는 좀 비싼데 사실 똑같은 것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3개월 가까이나 고민했다. 물론 돈 $34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이 레코드를 사려면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 보자면 혹은 현지의 오리지널 레코드 시세로 봐도 $34라는 가격은 좀 비쌌다. 나는 레코드 수집은 어디까지나 내 취미고 취미라는 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하는 게임과 비슷하다.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가령 시세보다 싸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자신이 이건 그래도 값이 약간 비싼 걸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비싼 것이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 사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어느 날 그 레코드가 팔려서 레코드 진열대에서 모습을 감춰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로 서운했다. 마치 오랫동안 동경하고 있던 여성이 나보다 더 변변치 못한 남자와 갑자기 결혼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 역시 그때 큰맘 먹고 사둘 걸 그랬어. 앞으로는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이 매겨질 물건도 아니었고 단순히 나의 수집가로서의 개인적인 기본 방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나는 보스턴의 한 중고 가게에서 같은 레코드를
$2.99에 파는 걸 발견했다. 레코드판의 질은 반짝반짝하는 신품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정말로 기뻤다. 손이 떨릴 정도의 흥분은 아닐지라도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음이 새어나왔다. 꾹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결국 구두쇠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철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꾹 참고 격렬하게 운동을 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같은 것이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혼자 눈을 감고 자기도 모르는 새 중얼거리는 것 같은 즐거움. 그건 누가 뭐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참된 맛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하루키는 생활 속에서 소확행을 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하는 생활을 이어가야만 소확행이 쉽게 찾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하루키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서 재능보다 규칙과 단련을 믿는다. 하루키는 자기 규제, 자기 규칙을 지키면서 결국 하루키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것처럼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장편 소설을 써낼 수 있는 비결로 보입니다. 이번 에세이는 편안하고 쉽게 읽히는 내용이었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하루키의 또 다른 에세이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작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때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특히 달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키의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에세이집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루키의 건강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